가평 뉴스방송에서는 개인이 지역사회 명예와 자존심을 높인 출향 인사를 초대 그의 성장 과정에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이 안고 있는 현안 사항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첫 번째 인사로 주경야독으로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 기획재정부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퇴직해 서민금융진흥원장,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한 이계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을 남영화 리포터가 만나 그의 생각과 가치관 등을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거리는 멀지 않은데 기획재정부 출신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남양주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숫자만 봐도 좀 머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근무를 하게 되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대학 다닐 때는 행정고시 공부를 안 했어요. 네. 원래 전공을 산업공학과를 했고, 근데 이제 삼성에 취직을 했었어요. 네. 그 입대 전에 취직을 해서 ROTC를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집안 여건이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군에서 저축을 저희가 이제 재형저축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저축해서 가져온 제대할 때 가져 나온 자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지금 돈으로 한 사람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꽤 크군요. 왜냐면 그때 소위 월급이 14만 3천 원이었었는데요. 9만 원을 저축했어요. 요즘 일반 병사들이 제대하면 거의 한 1,000만 원 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 병사들도 아마 조금 더 알차게 하면은 충분히 2천만 원 정도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모든 게 다 지급이 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0만 원 정도 가져 나와서 제가 이게 원래는 카이스트 공부를 했었는데 내 친구는 카이스트를 갔어요. 근데 이제 내가 카이스트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자기는 졸업하고 그러는데 무슨 카이스트 자기 친구가 행정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도 행정고시 하면 어떠냐 얘기를 한 거예요. 주변에 권유가 일단 있었어요. 제가 아주 제 절친인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제 세상을 벌써 떴습니다. 작년에. 근데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고시계라든가 이런 잡지를 계속 이제 군에 있을 때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겠는데 이제 제대를 딱 하니까 일주일 안에 복직하라고 삼성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일주일을 사실 고민을 했죠. 우수 인재셨군요, 그때도. 그렇죠. 사실은 뭐 그때 삼성 들어갈 때도 뭐 20대 1이었었으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고민을 하고 우리 이제 올해 여전히 고인이 되시지만 저희 어머니하고도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뭐 집에서 도와줄 수도 없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 가져놓은 돈이 있다. 근데 사실은 대학원 공부가 아니고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본격적으로. 그래서 저희 집 뒤에 이제 빈 집이 있어가지고 돈을 아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점을 딱 두고 이제 그 공부를 딱 그렇죠. 저는 이제 삼성을 그만두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돼야 된다. 왜냐면 저는 이제 퇴로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운 좋게 그 다음에 1차가 바로 됐어요. 그러고서 4년 만에 시험이 됐는데 성적이 좋게 된 거죠. 성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적순으로 다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획재정부는 서로 가고 싶어 하는 데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적이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로 배치가 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연수를 그 경기도에서 할 때 경기도에 오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 성적이 좋아서 그걸 가게 되는데 왜 경기도를 왜 오냐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하게 됐고 처음에 예산실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주 업무가 된 거죠. 예산하고 그 다음에 금융 업무가. 금융 업무는 원래 재무부 일인데 옛날에 경제기획원하고 재무부가 합쳐지면서 저는 또 금융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경부 라인에서 오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기억날 만한 그런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것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참 기억 남는 건 우리 외환위기 때 97년도에 1997년도에 제가 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담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딱 벌어지니까 은행들이 다 도산했잖아요. 근데 뭐 수출입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기아차 무너지고 그런데 그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은행이 거의 도산할 여러 개가 도산했지 않습니까? 자금 지원이 안 되니까 정부가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증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만약에 1조를 갖다가 지원하게 되면은 1조는 받는 혜택이 적잖아요. 근데 보증으로 다 20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1조만 가지고도 20조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한 4개월 사이에 40조 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매일 새벽 서너 시에 했었어요. 매일 새벽. 기억에 나시는. 네. 그리고 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감사도 받고 뭐 별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 때인데 그때는 이제 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건 다 규제를 푸는 작업이에요. 근데 규제라는 게 뭐 대개 가지고 있는 데들이 뭐 환경청, 국토부, 땅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규제가 많아요. 거기에 관련된 규제들이 많으니까 산림청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권한이기 때문에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왜냐면 모든 규제는 만들어질 때 논리가 있어요. 다 용역을 통해서 무슨 이유가 있어 만드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해 집단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논리를 깨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한편 종합대책을 3번을 했어요. 그때도 고생을 많이 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의 평가를 항상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 큰일을 하신 분을 오늘 만나고 있거든요. 아이고, 맞습니다. 네, 그 과정을 거쳐서 남양주 도시공사 이제 취임을 사장으로 하시면 또 주요 추진 업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주요 어떤 거에 좀 저희 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인구도 많고 가평보다는 땅이 적지만은 서울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체육문화시설 이 크게 8개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 시설이 2가지가 있습니다. 진접선, 별내선. 역사 시설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 환경 시설 이런 걸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원도 그래서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다 730명. 아주 큰 업무를 또 맡으셨고. 예, 그리고 이제 도시 개발도 해야 되니까요. 네. 그 뭐 일하시면서 또 소통 경영으로도 아주 호평이 자자하시던데. 뭐 면담이라던가 뭐 의견 청취 시민들의 그런 것들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공직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되게 이제 예산실에 제가 6년을 근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산실은 제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산과장이었는데 문화예산과장에 문화관광부, 그다음에 문화재청, 그다음에 방통위, 여성부 이렇게 4개 부처를 맡아요. 대개 이렇게 한 과가 그래서 사무관별로 하나의 부처를 맡아요. 그리고 이제 문화부 같은 경우는 관광기금 뭐 이렇게 체육기금 있으니까 거기는 주무관이 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듣고 내용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대개는 설명을 부처에서 다 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와서 설명하는 사람만 만나요. 근데 저는 거꾸로 이런 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부러 가본 거죠. 왜 가보냐? 대개 부처에서 가보자 그럴 때는 어려운 데를 가자 그래요. 근데 어려운 데기 때문에 일부러 가보는 거예요. 대부분 안 가는 이유는 가면은 예산은 무조건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가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잘 안 가요. 근데 저는 거꾸로 가서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부처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효과가 훨씬 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호평을 좀 받아오신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 다른 사람은 뭐 쫓아다니면서 설명해서 밥 사고 이래도 뭐 할까 말까인데 저는 오히려 현장 가서 봐서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확 올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가 바로 나니까 그럼 또 그 해당 부처나 해당 기관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남양주 도시공사 이제 사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눈에 띄게 좀 이룬 성과가 있으셨나요? 우선은 이제 저희 도시공사가 시민들한테 그 서비스를 갖다 공공복리를 극대화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현장 다니면서 불편한 거, 고객들이 불편하다는 거는 다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성과로 많이 나타났고 특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도 다 들어가 봤는데 너무 불편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메뉴가 154개 썼는데 44개로 72%를 없앴습니다. 이용하시기 편하게. 아주 그리고 절차도 간소하게 만들어서 그 만족도 기능까지 놓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5점 만점에 4.2점입니다. 실시간으로 다 조사하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이 대개는 홈페이지는 만족도 기능이 없고 조사 기능이 없고 앱은 있습니다. 근데 앱 만족도가 보통 2점대거든요. 근데
민간도 쉽지 않은 4.2점을 했으니까 엄청,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또 우리 무슨 상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장이 증명합니다. 네, 작년에만 저희가 9가지 상을 받았으니까요. 행안부 뭐 예를 들어서 청년 인턴을 내가 이제 행안부에서 저희가 한테 온 게 5명 정도를 무조건 고용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 요새 일자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35명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거꾸로 행안부에서 일자리에 기여를 많이 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 기간 표창이 왔어요. 네. 근데 노조위원장이 전화까지 왔어요. 우리 처음입니다. 설립된 지 17년 만에. 네. 근데 그 다음에도 뭐 상 계속 이것저것 받았는데 그 다음은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설공단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개발사업자인데 개발사업은 사실은 오래 걸립니다. 네. 제가 준비 잘해가지고 하더라도 보통 10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는 제가 하고 하는 건 또 많지만은 우선 시설에서도 수익을 좀 내야 되겠다 해서 별도 수익성 개선 TF를 만들어가지고 유휴 시간, 유휴 공간을 어떻게 이걸 극대화할 수 있냐 이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더 추가되니까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고 시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휴 시간이나 유휴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전엔 무조건 이제 소규모 수선 이런 걸 외주 줬었거든요. 네. 근데 외주, 우리가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재료를 사와서 하면 비용이 훨씬 절감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제가 2023년 그 7월에 왔으니까 6개월 근무하는 동안 시 재정에 추가로 기여해 준 게 8억 1,500원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요, 28억 9천을 했습니다. 근데 남양주 시민 전체 74만 명이 1년간 내는 주민세가 28억 정도 되거든요. 28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왜냐면 가격이 다 조례로 뭐 가평도 마찬가지지만 다 시 조례로 시나 군 조례로 돼 있어서 가격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어졌다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유휴 시간이나 유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비용 절감을 어떻게 하겠냐 이런 쪽에 노력을 해서 작년 한 해 남양주 시민 전체가 내는 그 주민세만큼의 추가적인 세액 수익을 만들어낸 거죠. 한마디로 경영 혁신이네. 그렇죠. 사실 그런 거 가지고 또 상도 받고 뭐 우리 직원들이 상을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직원들한테도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갔겠는데. 그렇죠. 왜냐면 제가 수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똑같이 왔고 근데 과거에 보니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상한으로 해서 행안부 규정상 자치단체장이 그 보수 수준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지난 10년간 7번이 낮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똑같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뭐 많이 달라지고 서비스도 달라지고 수익도 내니까 공무원 임금 인상을 똑같이 왔고 그다음에 복지 포인트가 6년간 동결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6년 만에 처음으로 다 86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가족수당이 공무원하고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려준 거죠. 공무원 못 받는 게 공무원만큼 못 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7년 만에 7년 만에 공무원이랑 똑같이 맞춰주고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수익이 나고 근데 이제 사실은 공공기관은 혁신하기가 어려운 게 인센티브를 주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민간 기업에서 만약에 수익을 많이 내면은 보너스라든가 이걸 바로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은 그게 어려워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직을 키워주면은 승진을 빨리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좋은데 그것도 어려워요. 민간은 필요하면 조직을 늘릴 수가 있는데 공공기관은 그 조직 늘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닌 이유예요. CEO가 직접 현장에서 불편한 걸 다 뜯어 고치고 뭔가 개선할 거를 이게 하지 않으면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말씀만 들어도 정말 현장에 직접 이렇게 뭔가를 손발로 직접 움직여서 뭔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선명히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바뀌고 있으니까 바뀌고 있으니까 딱 6개월 만에 여기 오피니언 리더들 모임까지 만들었거든요. 육관경 협의체 의견을 듣고서 제가 시민들을 만나는 이런 협의체를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직원들도 당연히 가서 얘기를 듣고 그러지만은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어떤 걸 하는 게 좋겠냐 이러다 보니까 빠르게 바뀌니까. 그전에는 뭐 민원 의원 통해서 연락이 온다든가 뭐 이렇게 꼭 간부한테만 얘기를 하고 뭐가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알아서 고쳐주니까 바로바로. 그러니까 서비스 만족도가 뭐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거죠. 도시에서도 좀 참고할 부분들은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다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가평군
또 출신이시니까 네. 가평군의 뭐 당면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도 네. 앞으로 도움을 좀 많이 주시고. 아니 당연하죠. 저는 뭐 공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역에서 혹시 뭐 연락 오는 거라든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네. 당연히 뭐 지금까지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그 행정고시 출신이 안 많아요. 네. 가평군에. 그리고 저같이 또 저기 기획진흥을 하다가 아주 핵심적인 부서에 가 있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보면 행정고시 출신이 저 포함해서 4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미국 가기 전에 그 사람들 모임까지 해서 다 또 소개도 해주고 지금도 거기 가평 출신인데 국토부에 있는 팀장 한 명 있어요. 걔는 지금 계속 그 이렇게 연락을 하고 또 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뭔지 그걸 뭐 이제 알려는 주는 거지.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신청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뭐 거꾸로 알고서 오는 게 있으면 당연히 도와드리고. 그거 뭐 당연히 제가 고향인데. 네, 가평군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리에서 오래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현리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까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으니까. 출향 인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 지역의 이제 어떤 현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도 사실 뭐 상수도 보호 구역이라던가 자연경관 보호 구역이 많아서 잘 규제가 만만치 않은 도시. 여기 남양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공부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돌파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뭐 그게 단기적인 대책이 있고 장기적인 중장기 대책이 있는데 이걸 이제 단기적인 거는 제가 뭐 디테일하게 파악해 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여기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상수원 취수원을 취수원이 지금 팔당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수원강으로 올리자고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2007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번 제안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안했던 게 팔당댐에서 청평댐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근데 청평댐으로 옮기면 누가 싫어해요? 청평댐으로 옮기면 누가 싫어하면 강원도에서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위험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량이 중요한데 팔당댐은 총 저수량이 2.44억 톤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근데 계시네요. 청평댐은 1.85억 톤이거든요. 물량이 작아요. 그래서 취수원을 여기 팔당댐에 두기 위해서 평상시 유지되는 댐으로서 유지하는 수위보다 60%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 시민도 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팔당댐으로도 올라왔을 때보다 수질이 지금 물론 이제 그 정순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 식용으로는 쓸 수는 있는데 수질 자체는 통계를 보면은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상류에 계속 무슨 뭐 도시가 들어서고 무슨 시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소양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취수원 옮겨주면 좋아지는 데가 가장 좋아지는 데가 하남, 남양주, 구리, 뭐 저기 양평, 여주, 이천, 가평 이런 데가 다 좋아져요. 왜냐면 그 규제가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좋다고 그러면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 지역 사람들요? 아니죠. 서울 시민이 반대하죠. 서울 시민이 당연히 반대하죠. 왜 옮기냐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시민이 뭐가 좋냐를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물이 우선 소양강이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물이 깨끗해지는 거를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여기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그 저거를 발표했었어요. 그 반포대교 밑에 잠수교 있잖아요. 잠수교를 활용을 해서 그 공공미술관을 짓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문화관광 쪽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관광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 뭐 공모까지 해서 아주 선정자까지 만들어졌어. 근데 당연히 발표하니까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왜냐면 1년에 기본적으로 한 번에서 3번이 잠기는데 거기다 공공미술관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공직에 있을 때 해외에도 6년을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국제업무도 하다 보니까 한 50개국을 다녔어요. 그럼 출장도 가고 뭐 여행도 갔을 때 항상 가서 보는 거는 되게 유명한 관광시설이나 이런 거는 다 강을 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강을 모시고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공공시설이나 걸 만들겠다고 한 거죠. 근데 물이 잠기는 걸 이거는 이제
여기 도시계획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안 했을 텐데 네. 문화 관광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공모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취수원을 저쪽으로다 수원강으로 옮기고 요거를 홍수 조절용으로만 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수기에 대비해서 물을 확 낮춰놓고 네. 아까 평상시도 60cm 높다 그랬었잖아요. 네. 낮춰놓으면요 이 잠수기를 안 잠기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잠수기가 안 잠기면은 그 고수부지도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서울 시민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무슨 물을 깨끗이 먹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현실성이 있냐? 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연구용 뭐 복잡하게 연구를 해봐야 될 거. 근데 그냥 라퍼기만 보더라도 네. 지금 팔당 댐에서 수원강까지 직선거리라면은 그냥 라퍼기만 봐도 60km뿐이 안 돼요. 네, 네. 근데 지금 GTX-A 아실 거예요. 동탄에서 고향까지 가는 게 82.3km인가 이래요. 네. 그러니까 80.3km 안에다가 철로도 넣고 배심도에다가 그런 터널을 뚫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엄청난 큰 관이나 시멘트로다 터널만 뚫으면 되잖아요. 물이 들어오면은.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네네. 그리고 경기도 요새 안 좋잖아요. 네. 경기 안 좋을 때는 토목 사업을 해야 이게 경기 진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실현 가능.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중에 이제 이거는 서울 시민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자꾸 떠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서울연구원하고 제가 연구원장을 좀 알아요. 네. 따로 한번 너네 이제 저기 대선 공약으로다. 뭐 서울시장이 뭔가 좀 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공약으로 둬서 그걸 해야 된다. 네. 물론 이제 여기도 여기 우리 남양주 시장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이거 공약으로 다음 공약으로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남양주로 해서 잘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서울시민을 위한 거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있고 재원도 그렇게 많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존 자료 다 뒤져봤거든요. 네. 대개 한 뭐 6조 정도 지금 라파게만 봤을 때 그러니까 뭐 큰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볼륨을 봤을 때.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평의 어떤 규제, 큰 규제도 하나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역시 좀 갖고 계시는군요. 아니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공직이 있을 때도 안 되는 것도 제가 되게끔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대안을 좀 참고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조금 연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뭐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네.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 이 홍수 때문에 강을 모시고만 살잖아요. 네. 지금. 네. 근데 그때는 우리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지금은 기술력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강을 어떻게 이거를 더 세계적인 그 관광장으로 다 활용할 거냐. 이거는 서울만이 아니고 이 강 주변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은 다 영향을 받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평도 지금 뭐 그렇게 강을 끼고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가평은요 사실 네. 청정 그다음에 뭐 힐링의 가평이죠. 네, 힐링의 가평 대표. 예, 맞습니다. 문제는 그게 이제 직접 사는 제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요. 네.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또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개발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대안은 또 어떤 것이 저는 뭐 사실 인구 소멸 문제는 저희 가평이나 여기보다는 더 심각한 데가 네. 호남이나 경북 지역이에요. 네. 그런 데는 지금 2만 명이 구원 인구가 2만 명이 떨어져 나가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뭐 네. 옛날에 7, 8만 됐다가 지금 6만 5천 정도로 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평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 이 관광 쪽에는 네. 서울에는 사는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7, 80년대부터 지금도 이게 좀 힐링에 아니면 추억의 장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교통도 또 전철로 많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가 정주 와서 사는 거는 그 인구를 늘리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요새 생활형 뭐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네. 생활 인구라 그래서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무슨 각종 무슨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어서 와서 그 행사 기간 중에 와서 체류하는 사람이 많으면 결국 인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쪽에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자연을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많이 관광장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약간의 아이디어를 입혀가지고 한 달 살기 이런 거 아니 이제 그런 정도의 좀 얘기가 아니고 저도 뭐 이제 곳곳에 다 많이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아까 50개국을 넘게 다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서 보면은 특히 이제 스위스나 뭐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우리 지금 뭐 요새 이제 케이블카 약간 이제 좀 느슨해지니까 너도나도 케이블카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서로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따라하지 못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스위스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가 완전 개방형이야. 이렇게 위에서 와서 자연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다 뭔가.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다른 데고 좀 차별화된 거를 하면은, 그리고 여기는 그 교통이 좋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서울 인구가 주 대상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약간 스토리만 입히면은, 우리가 남이섬 들어가는 입구는 가평이고 남이섬 자체는 춘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무슨 영화 촬영을 했다든가 그래서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똑같은 거예요. 제가 덴마크를 갔을 때 그 인어공주상을 보러 갔어요. 옛날에 안데센 동화에 나오는 거니까.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덴마크 가는 사람은 무조건 거기 가는 거야. 사진 찍으러.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스토리를 어떻게 잘 입혀갈 건지.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무슨 새로운 거를 뭐 이렇게 그 큰 투자를 해서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스토리를 잘 입혀서 하는, 저희는 그 여러 가지 자원이 있잖아요. 뭐 아침고수원도 있고 문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 물론 자라서 하면 지금 많이 이제 또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저는 안타까운 거는 그게 거의 이제 춘천이랑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조종이라든가 청평이라든가 설악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 자라섬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리도 먼 데다가. 그러니까 그 특성에 맞는 걸 어떻게 우리가 좀 잘 만들어 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여기서도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도 제일 낙후된 데가 수동이거든요. 그 수동을 종합적으로 다 뭐 어떻게 이걸 관광 활성화까지 다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특성에 맞는 거를 제대로 해서 이게 어필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오지 말라도 와요. 그렇게 만드는 게 나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게요. 우리가 길을 놓을 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직선길을 원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역 소멸을 더 가속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그 KTX가 만들어지면서 제일 피해본 도시가 어디냐면은 대구입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대구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백화점도 이용을 하고 병원을 썼단 말이에요. 병원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애들을 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거예요. 상당 부분이. 그럼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뭐 그 남편이라든가 뭐 출근하고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애 보러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 서울에 와서 소비를 해요. 그다음에 병원도. 그다음에 놀러 가는 거는 어디로 가냐? 부산으로 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는 소비가 그래서 맨날 대구 사람들, 제가 공장에서 많이 만났을 거예요. 대구 사람들 우리는 지금 너무 소비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다고. 근데 그 이유가 KTX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양양고속도로 만들어졌잖아요. 양양고속도로 제일 피해본 데가 어디겠어요? 지리감각이 없어서. 인제입니다. 인제라든가 이런 데. 그전에는 꾸불꾸불 했을 때는 가다가 들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길이 좋아진 거 그냥 가버리잖아요. 가평도 마찬가지예요. 가평을 매력 있게 만들어서, 아까 뭐 청정이나 힐링이라는 거를 잘 메시지를 담아서 찾아오는 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길이 너무 직방으로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데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지나가 버리는 거죠. 왜냐? 여기 가는 것보다는 저기랑, 옛날에는 여기 오는 데랑 저기 가는데 시간이 뭐 한두 시간 더 걸렸으니까 거기 가는 것보다 여기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그렇게 매력지가 안 되면 그냥 가고 안 같은 데 가는 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브랜드를 갖다가 어떻게 잘, 가평이라는 브랜드를, 저는 조종도 그랬어요. 우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엔 하면이었었어요. 제가 이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조선왕조 실록을 다 한번 뒤져봤거든요. 세종실록 인문지리지에 우리 가평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그걸 다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에 조종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던 지명이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있던 지명인데 일제시대 때 갑자기 뭐 언제 그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상면 하명은 웃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면이 우리가 지리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옛날 하면이 상면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쪽이 더 북쪽이니까. 근데 거꾸로 서울 쪽에 있는 게 상면.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서울 가면 상경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서 지명을 됐어.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특색 있는 걸 뭘 만들려면은 나중에 지리적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아시지만 잣은 홍천에도 잣이 많이 나요. 근데 홍천잣 하면 잘 안 팔려요. 가평잣 하면 팔려요. 왜? 지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기도 김도 광천김은 잘 팔려요. 광천 옆에 서천군이 있어요. 서천 앞에서도 혜태가 나요. 근데 김을 만드는 거 어디서 만들어요? 여기서 저기 생산해가지고 저기 광천에서 만들어요. 잣도 똑같아요. 홍천에 있는 잣을 상당 부분은 가평에서 알잣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평잣으로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조종도 마찬가지죠. 그냥 상면, 하면 이랬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 가지고 그때 당시 군수한테 이거 바꿔야 된다. 이랬더니 그러면은 조종 상하면이 합쳐져야 된다. 왜냐면 옛날에 거의 조종 내였었겠으니까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군세가 약해가지고 그렇다. 아니 그럼 조종 상면, 조종 하면은 어떠냐?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내 젊은 애들, 우리 후배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 이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이제 후배들이 제 말이 맞으니까 그 노력을 해서 조종만 바꾼 거죠. 조종 화면만. 근데 상면은 안 바꿨어요. 근데 우리가 바꾸니까 어디가 잽싸게 바꿨어요. 청평, 외소면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청평이랑 짐이 있는데 자기는 외소면이야. 그러니까 조종이 딱 바뀌니까 바로 청평도 청평면으로 바꾼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저기 청정이나 신림의 가평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평 하면은 그렇게 딱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를 만드는 거를 지역별로 다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거기 넓으니까. 저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지금 남양주 와서도 다 지역별로 딱 제가 현장도 많이 다니고 아까 이제 질문도 하셨는데 그 다른 거 설명하다가 자세히 설명하는데 현장만에서 우리 답사도 다 하고 소통도 시민들 엄청 많이 만났어요. 와가지고. 횟수도 그렇고 우리 전 직원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 원하시냐고. 그다음에 불편한 게 뭔지 이런 걸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평 국민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마디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마침 또 가평 뉴스 방송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가평 국민 여러분들 사실은 자주 뵀으면 좋았겠지만 쉽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소식은 듣고 그러긴 했었을 텐데 진짜 올해 신년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설도 지난주 됐지만은 진짜 소원 성취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그 가평군이 더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